이 탄핵 결정 전에 네.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네. 이거 약간 불안한데 하는 순간들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각 당의 사정상이라든 혹은 본인의 감 혹은 뭐 본인의 정보 이때 진짜 불안했었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당원이랍니다. 의원 수도 할까요? 네. 당원 수도 아니다. 예. 네. 박범계 의원님부터. 네. 네. 글쎄 뭐 두 가지 대목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말할 수 있는 정말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네,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저는 조영호 재판관님, 예. 제가 인사청문회를 했던 분이고, 예. 김창정 재판관님, 네. 그 두 분 또 이제 일단 그 두 분, 예.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한 분은 서기석, 조영호 네. 두 분인데 서기석 재판관님은 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 커밍아웃. 네. 저분은 탄핵 인용을 마음을 먹으셨구나. 네. 판단할 근거들이 나왔는데 두 조영호 재판관님하고 김창원 재판관님은 말씀이 워낙 없으셔가지고. 김창원 재판관님.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TK에서만 거의 이제 향토법관. 지역법관을 하셨던 분이라. 불안하셨죠. 불안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분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했는데 저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8대 0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탄탄하게 5명 내지 6명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법정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님들이 혹시 설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어놓고 보니까 두 번 재판관님도 흔쾌히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말 살떨린 시점은 탄핵을 선고하기 직전에 이제 재판관님들이 그 대법정에 입정하기 전에 손범규 변호사하고 대통령 측에 또 이동욱 변호사님이 두 분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밝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귓속말도 하고 웃고 막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우리 김관영 의원님하고 장재 의원님 쪽으로 가서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진행했던 우리 헌재 재판정에서 그 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 들어오기 전에 재판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 많은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살뜰렸습니다. 서늘하셨고 그 두 대목은 아주. 그분들은 기각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아주 미숙한 거죠. 저기 장전 의원님 의원 수를 보면 국민의당이군요. 네. 제가 서운하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을 넘기는 작전 이것을 아주 막판에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을 넘기면 재판관이 7명만 남기 때문에 후임 선정했죠. 네. 아니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변론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선임했지만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후임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설사 후임자를 선정했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나 전부 거쳐가지고 임명되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한 2주 전부터는 집요한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저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7명만 남게 되면 7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것. 마지막에는 또 그 작전 중에 하나로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의미심장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악의 경우는 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서 또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또 기록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또 지연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만 밀려도 확 밀려버리고 몇 달이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근데 그 대법원장이 그 후임을 발표한 것은 저는 결정적 패착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개입해? 우리가 다 결론 거의 다 냈는데 패착이었다고 보지만 그때 살 떨리셨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후임자를 임명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변론 종결이 된 이후라면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뭐 대법원장으로서는 정상적인 또 후임자 임명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일주일 또 전에 할 이유가 맞습니다. 없네. 예, 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힘내시라는 문자가 제법 오는데 의원실에서 보내는 건가요? 글쎄요. 자, 의원님은 불안했던 순간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불안하셔가지고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사실 저는 뭐 우리 탄핵 소추위원들 대부분이 이 법률가시예요. 네. 판사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본인은 아니신데 어떻게 예, 저는 들어가셨어요? 이제 사실은 그 법률가 출신이 아니지만 권성동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학 선후배고 해서 정무적으로 조금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소추위원회 들어갔는데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은 뭐 하나 뭐 헌법 위반 사례가 5개, 법률이 다 8개다. 또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 하실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이것이 불안할 시점이 있는가 또 마지막 날 탄핵 그 결판 나는 날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야 이게 너무 저쪽에서 이동업 그 변호사하고 김홍민 변호사 너무 밝은데? 너무 밝고 웃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춘석 의원님 계셨는데 이게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 편했군요. 네, 저희 대표 변호사께서 그러니까요. 대표 변호사 8대 0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탄핵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뭐 어떤 그 위험한 순간은 별로 없었는데 다만 저는 확실하게 이게 탄핵 인용이 될 거다 확신을 가진 게 안종범 씨가 나와가지고 모든 행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딱 들을 때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다만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재판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렇지. 또 험죄를 어떻게 보면 권위에 도전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한 모욕을 많이 가운데서 했죠. 네. 아 이게 지금 결국은 이 변호사들도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인용을 인지를 했구나. 그래서 이걸 여론몰이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 진영 내에 어떤 그런 여론들이 분열을 시키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 어떤 보수 척통 경쟁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 전반적으로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위기의 시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뭐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편하셨군요. 쉬시는 동안.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큰 사안은 사실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TV로 본 결정적 순간도 있지만 현장에서 소추위원으로 야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김평우 변호사의 투입도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김평우 서석구 네 그런 두분 분들이 변호사님. 참 큰 역할을 해주셨고 큰 역할을 해줬죠. 네, 정말로 큰 역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고 놓고 보니까 쭉 되돌아보시니까 예, 선고문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임명, 공무원 임명권, 언론의 자유, 세월호 이 부분이 다 그러나로 다 이 배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그때는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 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몇 개가 아니라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기각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정 개입 행위와 이제 권한 남용 행위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번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가능한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요. 탄핵을 안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보수 그러니까 재판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재판을 해보면 아 이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일종의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 파면 절차인데 이번에도 무죄 추정 비슷한 그런 원리가 작동했고 설사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도 대통령이 반성을 한다면 즉 복직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만 있다면 사실은 탄핵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을 보면 판사 출신으로 예, 한다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아시는데 장 의원님 말씀처럼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뭐 재판 끝났다라고 오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힘을 과신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동을 하면 상당 부분 확 일어나고 실제로 많은 뭐 소위 친박 집회라는 것이 그냥 예. 티밥 튀기듯이 확 불같이 예.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알아듣는 표현은 아니네요. 티밥 튀기듯이. 예.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힘으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라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둘러싼 심지어 대리인들조차도 이렇게 막 가면 이런 분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을 때 그 국정농단은 다시 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분 변호사의 투입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패착이죠. 패착. 지금도 마찬가지. 결정적인 순간 딱 그때밖에 없었습니까? 보시기에? 꽤 있었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혹은 이 두 분은 굉장히 정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 김어준 총재님이 계속 그 부분을 저를 한 달 동안 저를 이제 신문하고 계시는데 정보라기보다는 분석상 저는 이 탄핵 재판이 쉬운 재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예.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절묘한 시점에 이렇게 드시고 그러세요, 그걸. 예.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수집된 정보를 주로 제출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증인 듣고 뭐 증언 듣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수집 특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을 통한 지급 공무원제 본질을 해치지 않았냐 그 부분하고 세월호 부분하고 언론 침해 부분하고 이 세 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대통령이 개입했냐 개입하지 않았냐 누가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에 비추어 봐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 순간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때가 결정적이었어 이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탄핵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작성해서 12월 9일 날 탄핵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2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 210명 정도 할 걸로 봤거든요. 네. 234명이 하는 순간 이건 헌재에 가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확신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헌재에서 주로 인정된 것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그 수사 결과에 공범자로 기재된 그 부분이 대부분 인정이 됐고 또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가 검찰 수사 자료가 대부분 헌재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되게 인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수사가 결국은 이 증거 자료 확보나 이번 헌재 인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 증언 과정에서는 안종범 씨의 증언이 저도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 법률 전문가 마음이 급하셨어요?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못 하셔가지고 3주 동안 말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저는 이게 쭉 보면은요. 이번에 이정미 그 서장 대행께서 이게 쭉 읽어내려가시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법은 상식이다. 법은 절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느낀 게 사실 한번 보자고요.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문제가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건 아니다. 뭐냐면 성실 의무라는 게 좀 모호하다. 성실 의무라는 것을 탄핵의 어떤 종목으로 넣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실 의무를 100을 위반을 해야 탄핵인데 80이냐 90이냐 100이냐 이렇게 계량화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각이 된 부분이고 인사농단이나 언론농단도 세계일보 문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저는 그 이번에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가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가 진성이 없었던 거.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어떤 그 재판대에 놓고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냐. 탄핵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냐 놓고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보편적인 상식에서 이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재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야 되는지의 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지향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인 순간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그 씨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12월 9일 날 탄핵하기 전에요. 사실 모든 시선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 쏠려 있었어요. 비박이 그때 주인공이었죠. 제가 그때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230에서 250이다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 비박계에 쏟아지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좀 두려워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탄핵을 주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이 인용된 것들이 제가 볼 탄핵의 어떤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세월호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상식을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2부에서는 저희가 같은 소추인으로서 이제 비슷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2분 후에 돌아올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화목하거든요, 분위기가. 무슨 함구? 아니 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화목해요. 화목하. 저는 대통령 화목이 싫어요. 탄핵 얘기를 묻는데 화목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왜 싸움을 시키려고 그러지? 저는 싸움이 좋아요. 아 예. 화목하기 싫고요. 얼굴은 평화롭게 생기셨는데. 아니 근데 바른정당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었나? 이거 이러다가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되면 당이 날아가고 막 끝장나는 거였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 박범계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재판문 판결문을 읽어 나가시는데 처음에 하나 둘 셋 기각되는데 그러나 이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그러나 되는데 야 이제 배치 떨어졌구나. 배치 떨어졌구나. 저희는 뭐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로 저희들이 뭐 그냥 뭐 말로 사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퇴를 강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의장님이 발리를 하시더라도 저희는 사퇴를 하려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거 무슨 말을 못해요. 저희는 진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탄핵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때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죠. 철렁보다는 이게 왜 이럴까. 만약에 이것이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야 과연 대한민국이 이래 정말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때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셨어요? 네. 본인보다 앞서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지금. 자 지금 저희가 박범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변론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선임했지만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후임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설사 후임자를 선정했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나 전부 거쳐가지고 임명되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한 2주 전부터는 집요한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저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겠죠. 그리고 7명만 남게 되면 7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것. 마지막에는 또 그 작전 중에 하나로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것까지도 네. 뭐 자기들이 의미심장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최악의 경우는 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서 뭐 또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또 기록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또 지연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만 밀려도 확 밀려버리고 몇 달이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근데 그 대법원장이 그 후임을 발표한 것은 저는 결정적 패착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개입해? 우리가 다 결론 거의 다 냈는데 패착이었다고 보지만 그때 살 떨리셨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후임자를 임명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변론 종결이 된 이후라면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뭐 대법원장으로서는 정상적인 또 후임자 임명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일주일 전에 할 이유가 맞습니다. 없네. 예, 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힘내시라는 문자가 제법 오는데 의원실에서 보내는 건가요? 글쎄요. 자, 의원님은 불안했던 순간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불안하셔가지고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게 사실 전 질문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 커밍아웃. 네. 아 저분은 탄핵 인용을 마음을 먹으셨구나. 네. 판단할 근거들이 나왔는데 두 조영호 재판관님하고 김창원 재판관님은 말씀이 워낙 없으셔가지고 김창원 재판관님.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TK에서만 거의 이제 향토법관, 향토 지역법관을 예. 하셨던 분이라 불안하셨죠. 불안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끝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분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했는데 저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8대 0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탄탄하게 5명 내지 6명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법정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님들이 혹시 설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어놓고 보니까 두 분 재판관님도 흔쾌히 뭐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말 살떨린 시점은 탄핵을 선고하기 직전에 이제 재판관님들이 그 법정에 대법정에 입정하기 전에 손범규 변호사하고 대통령 측에 또 이동호 변호사님이 두 분이 막 이 탄핵 결정 전에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이거 약간 불안한데 하는 순간들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각 당의 사정상이라든 혹은 본인의 감 혹은 뭐 본인의 정보 이때 진짜 불안했었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당원이랍니다. 의원 수도 할까요? 네. 당원 수도 아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부터. 네. 글쎄 뭐 두 가지 대목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말할 수 있는 정말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네,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저는 조영호 재판관님 제가 인사청문회를 했던 분이고 김창정 재판관님 그 두 분 또 이제 일단 그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한 분은 서기석, 조영호 두 분인데 서기석 재판관님은 그 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밝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귓속말도 하고 웃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당황해가지고 우리 저 김관영 의원님하고 장재현 의원님 쪽으로 가서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저 뭐 진행했던 우리 현재 재판정에서 그 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 들어오기 전에 재판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만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아주 살뜰렸습니다. 선을 하셨고 그 두 대목은 아주 그분들은 기각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아주 미숙한 거죠. 저기 장재현 의원님 의원 수를 보면 국민의당이군요.
제가 잠깐 서운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저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퇴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을 넘기는 작전 이것을 그러니까요. 아주 네. 막판에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3일을 넘기면 재판관이 7명만 남기 때문에 후임 선정했죠. 네. 네. 아니 지금은 뭐 이제